지난해 11월 제주시 한 편의점에 있던 40대 남성, 어린 여자아이에게 다가가 돈 10,000원을 건넸습니다. 경계심을 늦춘 틈을 타 자신의 차로 데려가 성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7월까지 모두 8번이나 성폭행을 저질렀습니다. 법원은 최근 이 남성에게 징역 7년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재범의 가능성이 있어 전자발찌를 달아야 한다는 검찰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보호 관찰도 받을 예정이고 정신 감정 결과 재범 위험성이 낮게 나왔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법원 판결 내용에는 드러나지 않는 다양한 증거와 진술들이 반영됐겠지만 고개를 갸웃거릴 수밖에 없는 판단입니다. 전자발찌는 지난 2008년 처음 도입됐습니다. 이 강력범죄나 성범죄를 저질렀던 사람들을 감시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이 법무부는 전자감독제도 시행 이후 10년간 재범률이 크게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전자발찌를 착용하고도 성범죄를 저지른 사건, 올해 상반기에만 30건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엔 55건이 일어났습니다. 비율이야 줄어들었겠지만 여전히 문제는 있는 겁니다. 최근엔 전자발찌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이른바 조두순법도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그렇지만 위치 확인만 가능한 전자감독을 믿는 것보단 재택구금이나 외출 제한 등도 도입해야 하는 게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사건 X파일에선 전자발찌 제도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도대체 이 전자발찌를 채우는 기준이 무엇이냐? 아니, 그러니까 더군다나 또 채운다 한들 그걸 또 훼손하고 또 범죄를 저지르는 자들도 있고 말이죠. 자, 방금 지금 뭐 이 기자가 설명한 것처럼 이 어린 아이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렀다. 정말 딱 듣자마자 막 확 올라왔는데 왜 안 채운 거예요, 이 사람한테? 일단 이 선고를 보면은 유죄 판단은 당연히 받았습니다. 징역 7년형을 받았고 이 신상 정보 공개도 5년 동안 이제 등록돼서 공개가 되고 이 아동 청소년 그리고 장애인 관련 기관에는 10년 동안은 취업이 안 되게 해놨습니다. 또 이제 5년 동안은 보호 관찰 명령까지 내렸고요. 그런데도 이제 전자발찌까지는 부착할 필요 없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이 재범 가능성을 두고선 이 검찰과 법원이 서로 다른 판단을 한 건데요. 법원은 이 법정에 제출된 증거에 따르면은 성범죄 전력이 이전엔 없었고 또 보호 관찰도 하고 신상 정보도 공개되고 그리고 나이나 환경, 가족 관계 등을 받고 또 이제 정신 감정에서 재범 가능성도 낮게 나왔다면서 전자발찌를 채울 필요까지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자, 이 기자는 법원 출입하는 기자잖아요. 방금 그 소개한 그 판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이게 사실 뭐 이 판결문이나 보도 나온 사실관계만 봤을 때는 왜 이렇게 전자발찌를 안 채우지? 채워야 되는 거 아닌가?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사실 이게 드러난 사실관계라는 게 저희가 접할 수 있는 거는 법정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수사 기록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이 기사가 나오고 또 취재 결과 드러난 정도만 이제 확인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재판 과정에서는 피고인도 직접 진술을 하고 증언을 하고 그 관련 기록도 나오고 증거도 나오고 그리고 이 피고인의 가족 관계나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뭐 드러나지 않은 그런 정보들이나 수사 기록 때문에 그런 판단을 하지 않았을까. 뭐 개인적으로 선뜻 이해는 가지 않았지만 어떤 다른 이유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변호사님, 법원에서 이 전자발찌 부착 명령 또 혹은 뭐 기준 같은 게 있습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 기준은 재범 위험성입니다. 재범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이런 그 위치 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라는 명령이 나오는 것이고요. 아무리 흉악한 범죄를 저질렀거나 또는 뭐 비난 가능성이 높다 하더라도 재범 가능성이 없다면 이거는 기각될 수 있거든요. 따라서 최근에 이제 2015년부터 올해 6월까지의 통계를 보면은요, 이게 기각률이 연도별로 약 60%를 넘는다고 합니다. 상당수의 그 사건에 있어서 청구됐지만 기각된다는 건데요. 이 부분은 사실 재판부가 굉장히 냉정하게 판단을 하고 엄격하게 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처벌이 아닙니다만 실질적인 행동 제한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동안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는 그런 영역입니다. 물론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이걸 부착하면은 동종범죄 재범률이 굉장히 떨어진다고 해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성범죄는 7분의 1로 떨어지고요. 살인은 49분의 1로 떨어지고 또 이제 강도는 무려 75분의 1로 떨어진다고 하는데 이게 법무부 홈페이지에 있는 자료거든요. 굉장히 효과가 있는데 법원에서 이렇게 기각률이 높다는 부분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한번 좀 판단을 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아니, 그렇게 효과가 좋으면 널리 좀 장려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은 언뜻 드는데 말이죠. 자, 교수님께서는 진짜
이런 류의 사건들 정말 뭐 방송을 통해서 정말 많은 진짜 메시지를 전해 주셨었잖아요. 이 사건 이거 어떻게 좀 개인적으로 좀 아시는 사건이죠? 개인적으로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 제주시에서 일어난 사건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마도 뭐 정해진 절차에 따라 가지고 전자감독을 청구를 했는데 기각된 사건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그런 연유를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이 검찰에서는 재범 가능성을 굉장히 높게 봤습니다. 검찰에서 사용하는 청구 전 조사의 기준은 아주 분명하게 이미 실증적으로 입증된 기준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준에 따르면 어느 정도 수위 이상의 예를 들자면 뭐 성범죄자가 전체가 1년에 이제 3만 명 발생하면 그중에 한 1% 정도가 전자 발찌를 청구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봤던 것입니다. 검찰에서는. 예. 왜냐하면 8명의 미성년 피해자가 성폭행 피해자가 존재하잖아요. 거기다가 10살짜리 피해자도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돈을 주고 성매매 비슷하게 성폭행을 했다 손 치더라도 가해자 입장에서 보면 이미 소아성애 가능성 같은 게 있을 가능성도 없지가 않아요. 예.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 검찰에서 판단한 재범 가능성에 대하여 법원이 일단 기본적으로는 신뢰를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법원에서 정신감정을 추가로 누군가에게 전문가에게 촉탁을 한 것 같고요. 그 결과 검찰에서 올라온 재범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과 일치하지 않는 판단을 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사건이 특이한 점이 뭐냐면 피해자가 여러 명이었는데 사실은 다 합의를 했어요. 어린아이들이다 보니까. 그리고는 이제 피고인이 반성문 등 아마도 지금 여러 가지를 이제 본인이 반성하고 있다는 걸 피력을 한 것 같고요. 그래서 재판부에서 결국에는 재량권으로 결국은 청구된 전자감독을 적용을 안 한 거죠. 대신에 보호관찰 정도를 적용을 해가지고는 지금 아마도 상당 부분 관대한 처분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최근에 지금 이렇게 여러 명의 피해자가 있는 사건에서 아이들 사건에서 예. 지금 7년형이 나오는 걸 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네. 이게 참 뭡니까, 그래서 도대체? 굉장히 의외의 판결입니다. 네. 이게 참 국민 법감정상 이게 참 납득이 안 간단 말이죠. 물론 재판부 나름의 기준으로 판단을 한 거겠지만 말이죠. 자, 그럼 다시 전자발찌 얘기로 돌아와서 이게 성범죄자들한테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도입 당시에는 성범죄자들에게만 적용이 됐습니다. 점차 그 범위가 늘어났는데요. 이 미성년자 유괴범, 그리고 살인범, 그리고 상습 강도범, 이른바 4대 강력범죄에게 적용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올해부터 일반 범죄 이 혐의 말고 다른 범죄로 수감됐다가 가석방된 사람들에게도 착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런 거는 또 다 확정 판결을 받고 형까지 산 사람들의 이야기인데요. 여기에 더해서 이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다가 이 조건부 보석으로 나온 사람도 이 법원 명령에 따라서 전자 팔찌, 그러니까 손목에 차는 거거든요. 이거는 시계, 제가 찬 이 시계처럼 이런 식으로 까만 시계 형식으로 차는 건데 이거는 이제 또 아직 재판 중인 사람이기 때문에 이 변론의 자유도 보장하고 그리고 또 지금 우리나라 교정 시설이 많이 과밀화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과밀화도 좀 해소하고 또 예산도 좀 줄일 수 있는 이런 차원에서 재판 중인 사람에 한해서 팔찌를 이용하는 제도도 있습니다. 자, 교수님 근데 말이죠. 이 전자발찌가 말이죠. 이게 성범죄자 범죄를 오히려 악용하는데도 이게 또 쓰인다. 그러니까 가령 그런 거죠. 자, 이거 보이지 하면서 자기 이 발찌 차고 있는 걸 막 보여주면서 이런 비유를 들자면 좀 그렇지만 조폭들이 문신 보여주면서 나 무서운 사람이야 이런 것처럼 말이죠. 피해자를 겁박하는 데 사용할 네.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피해자를 겁박할 수 있는 상황을 애당초에 연출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럼요. 전자감독제도를 집행을 하도록 하고 보호관찰관을 지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그렇게 겁박을 해서 피해자가 재차 발생한다는 얘기는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갖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의 필요성이 틀림없이 있는 것이죠. 자, 공 기자, 지난달에 말이죠. 길거리에서 절단기로 이 전자발찌를 탁 자르려던 60대가 검거되기도 했는데
이런 사례가 또 비일비재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제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자장치를 훼손한 21건 사례 중에서 한 건을 제외한 20건이 모두 성폭력 범죄자가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엔 지난달까지 모두 13번의 훼손 사건이 있었었는데 2018년과 지난해 20건이 좀 넘었다가 살짝 줄어드는 추세이기는 하지만 뭔가 이게 전자장치 실시 사건과 비교해보면 0.2에서 0.4 정도로 줄어든 것으로 큰 수치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다만 이게 추가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재범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자, 변호사님, 근데 이 전자발찌를 훼손해도 훼손하면 당연히 뭐 범죄 그거 자체도 뭐 처벌을 받겠지만 그게 되게 솜방망이다 뭐 이런 또 지적도 있더라고요. 일단 그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요. 이 법률 규정부터 한번 좀 확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정형은 굉장히 높아요. 네네. 예,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오. 예, 이거는 뭐 상당히 엄한 처벌을 할 수 있는 근거는 그러게요.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처벌할 수 있는 그런 그 행위들도 봐야 되는데 이런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하거나 뭐 손상하거나 또는 뭐 전파를 방해하거나 이렇게 해서 효용을 해야 한 경우에는 다 처벌 대상이 됩니다. 게다가 미수범도 처벌 규정이 있고요. 굉장히 규정은 엄하게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런 행위를 한 사람들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지 않다 보니까 이런 그 위하력이 좀 떨어진다고 볼 수 있겠고 또 하나는 처벌 시에 엄한 처벌, 이런 행위 시에 엄한 처벌을 할 수 있는 것만으로 다 막을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 외에도 개인의 범죄 성향, 이런 악성을 과연 사회가 완벽하게 제거할 수 있겠느냐라는 근본적인 질문부터 긴 수용 생활을 거치면서도 사회화가 안 됐다, 교정이 안 됐다라는 교정 과정에 대한 어떤 반성도 필요할 테고요. 예. 또한 출소 후에도 전과자라는 낙인을 찍혀서 재사회화가 안 되는, 사회에 또 융화되지 못하는 부분까지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염두에 둬야 좀 해결책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뭐 이 정도까지 얘기를 하고요.